전투기 조종사가 착륙 직전에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올립니다. 왜냐고? 착륙하면서 동시에 이륙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그대로 바다에 처박히니까요. 게다가 착륙 목표물은 테니스 코트만 한 크기인데 그게 파도에 흔들리면서 1분마다 수미터씩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속도는 시속 240km를 유지해야 하고 갑판 길이는 고작 300m밖에 안 됩니다. 일반 공항 활주로의 10분의 1 수준이죠. 이게 실수 한 번이면 목숨이 날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착륙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 위에서 하루에 수백 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항공모함이라는 구조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됩니다. 10만 톤짜리 철덩어리를 바다에 띄워놓고 거기서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발상이니까요. 갑판 길이는 330m 정도로 축구장 3개 크기지만 문제는 이 배가 시속 55km로 움직이면서 파도 때문에 상하 좌우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착륙 목표 지점이 테니스 코트 크기밖에 안 되니까 2도만 기울어져도 완전히 빗나가 버리죠. 쉽게 말하면 달리는 버스 지붕에 종이 비행기를 정확히 착륙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트 전투기는 착륙 시 속도를 240km에서 260km 사이로 유지해야 하는데 너무 느리면 양력을 잃어서 추락하고 너무 빠르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속도로 300m를 달리면 딱 4초에서 5초 만에 끝나는데 그 안에 완벽하게 멈춰야 합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20톤짜리 전투기사 시속 240km로 날아오는 운동 에너지를 2초 안에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속 가속도가 마이너스 20g 정도 나오는데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10g 정도니까 그 2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놀이공원 롤러코스터가 보통 3G에서 5G 정도니까 그것의 4배에서 6배 되는 충격입니다. 조종사들은 G슈트라는 특수 장비를 입고 착륙하는데 이게 몸에 압력을 가해서 피가 다리로 몰리는 걸 막아줍니다. 안 그러면 뇌에 피가 안 가서 의식을 잃으니까요. 게다가 착륙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유지한 채로 착륙합니다. 착륙과 동시에 이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핵심은 어레스팅 와이어입니다. 갑판에 4개의 쇠줄이 깔려 있는데 직경 3cm에서 4cm의 특수 강철 케이블로 전투기 꼬리에 달린 후크로 이걸 낚아채야 합니다. 이 후크는 마치 낚싯바늘처럼 생겼는데 착륙할 때 갑판에서 몇 센티미터만 떨어진 채로 질질 끌립니다. 목표는 3번 와이어로 가장 이상적인 착륙 지점이니까요. 1번이나 2번은 너무 앞쪽이라 배 뒷부분에 부딪힐 위험이 있고 4번은 너무 뒤쪽이라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후크가 와이어를 잡는 순간 유압 실린더가 작동하면서 와이어를 90m 끌고 가며 속도를 줍니다. 시속 240km에서 0으로 2초 만에 멈추는 거죠. 이때 와이어가 받는 힘이 54만 뉴턴으로 고속도로 위에서 떨어뜨린 트럭을 잡는 충격과 비슷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코끼리 50마리가 동시에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힘입니다. 이 엄청난 힘은 갑판을 통해 배의 뼈대로 전달되는데 갑판은 배의 골격 구조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뼈와 근육이 연결된 것처럼 강화된 빔과 무거운 프레임이 3층 깊이까지 내려가 있어서 50년 동안 수천 번의 착륙을 견딜 수 있죠. 와이어는 몇백 번 착륙하면 교체하는데 시속 240km로 날아오는 전투기를 잡다가 끊어지면 채찍처럼 휘어지면서 갑판 위 모든 걸 파괴하니까요. 만약 와이어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와이어가 끊어지는 순간 엄청난 장력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마치 고무줄을 세게 당겼다가 놓은 것처럼 와이어가 채찍처럼 휘어집니다. 이 와이어 조각이 갑판을 쓸고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장비든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베어버리죠.
과거에는 이런 사고로 승무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와이어 주변에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절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와이어의 장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있어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교체하죠. 와이어 하나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의 실수가 수십 명의 목숨과 수천억 원짜리 장비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륙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트 전투기는 자체 추력만으로는 300m 갑판에서 이륙할 수 없어서 갑판 아래 강력한 캐터펄트가 전투기를 0에서 시속 280km까지 2초 만에 가속시킵니다. 예전에는 뜨거운 물에서 나오는 김, 그러니까 증기의 힘으로 비행기를 밀어냈습니다. 마치 펄펄 끓는 주전자 뚜껑이 들썩거리는 힘을 모아서 한꺼번에 펑 하고 터뜨리는 식이었죠. 조종사들 말로는 뒤에서 거인이 등을 밀어주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최신형 항공모함은 자석의 힘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석 같은 극길이 밀어낼 때 느껴지는 그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조용하고 부드럽게 하지만 더 빠르게 쏘아 올리는 거예요. 이걸 전자기식 사출장치라고 부르는데 증기식보다 훨씬 정밀하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옛날 주전자 방식은 힘이 너무 세서 작은 비행기들은 날개가 부서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석 방식은 힘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아주 가벼운 드론부터 무거운 전투기까지 맞춤형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답니다. 전투기 앞바퀴를 셔틀이라는 장치에 고정하고 갑판 아래 트랙을 따라 엄청난 힘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현대 미국 항공모함은 두 개의 원자로를 사용하는데 각각 14만 마력씩 총 28만 마력을 생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냐면 일반 승용차 엔진이 100마력에서 200마력 정도니까 승용차 1400대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은 힘입니다. 이 엄청난 힘으로 4개의 청동 프로펠러를 돌려서 시속 55km 이상으로 밀어붙이죠. 이 속도가 단순히 기동용이 아닙니다. 갑판 위로 부는 바람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거니까요. 완전 무장한 FA-18은 안전 이륙에 30노트, 그러니까 시속 55km의 바람이 필요한데 자연 바람이 15노트면 항공모함이 15노트로 달려서 차이를 메웁니다. 이건 마치 자전거를 탈 때 맞바람이 불면 페달을 더 세게 밟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갑판 위 바람은 자연 바람 더하기 배의 속도니까요. 원자력 덕분에 항공모함은 몇 주 동안 고속 운행이 가능하고 이게 24시간 비행 작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만약 원자로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원자로가 2개라서 하나가 멈춰도 다른 하나로 작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배는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철덩어리가 됩니다. 엔진이 멈추면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면 갑판 위로 바람이 불지 않죠. 자연 바람만으로는 무거운 전투기를 띄우기에 부족하니까 비행기를 쏘아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는 비상발전기가 여러 개 있어서 원자로가 멈춰도 최소한의 전력으로 작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배 아래에는 수천 톤의 바닷물을 담는 거대한 밸러스트 탱크가 있습니다. 펌프가 물을 좌현에서 우현으로 선수에서 선미로 이동시키면서 항공기 무게, 해상 상태, 동적 부하를 실시간으로 균형 잡죠. 쉽게 말하면 시소를 탈 때 무게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 사람들이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행기가 갑판 앞쪽에 많이 모여 있으면 배가 앞으로 기울 수 있으니까 뒤쪽 탱크에 물을 더 채워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하지만 안정화 시스템도 한계가 있어서 항공모함 항공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 건 2가지 공학적 돌파구였습니다. 바로 어레스팅 와이어와 비스듬한 갑판이죠. 역사를 보면 1900년대 초반 HMS 헥터 같은 배들은 묶인 관측기구를 실었는데 공격용이 아니라 감시용이었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피는
망루와 비슷한 역할이었죠. 1차 세계대전 때 HMS 엠프레스 같은 여객선들이 수상 비행기 모함으로 개조되었지만 비행기들은 갑판에 착륙할 수 없어서 바다에 내려앉으면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장난감 배를 건져 올리는 것처럼요. 진짜 돌파구는 1911년 조종사 유진 1리가 커티스 푸셔 복엽기를 배 갑판에 착륙시키면서 나왔습니다. 무게가 달린 밧줄만으로 멈췄는데 성공한 거죠. 이건 마치 달리는 사람을 밧줄로 잡아당겨 멈추게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였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해군들은 케이블, 브레이크, 나무 갑판 같은 초보적 시스템을 추가했지만 2차 세계대전 후 제트기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트기는 더 빠르고 무거워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부족했고 엔지니어들이 착륙 장치와 캐터펄트로 대응했죠. 1950년대 영국이 가장 큰 설계 변화를 도입했는데 바로 비스드만 비행 갑판입니다. 처음부터 비스드만 갑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활주로가 일직선이라 착륙하다가 멈추지 못한 비행기가 앞에 서 있던 다른 비행기들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리는 대사고가 자주 났어요. 비행기 한 대가 수천억 원짜리인데 그게 줄줄이 터지면서 항공모함 갑판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죠.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영국 해군 엔지니어들이 고민 끝에 에라 모르겠다. 길을 옆으로 살짝 틀어보자 라고 생각한 게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착륙구역을 배의 중심선에서 10도 틀어버렸고 이제 조종사가 와이어를 놓치면 엔진을 최대로 올려서 다시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볼터라고 부르는데 덕분에 이제는 멈추지 못해도 옆길로 슝 하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실패를 통해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아낸 셈이죠. 비스드만 갑판이 동시 작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선 갑판에서는 비행기를 띄우거나 받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었는데 비스드만 갑판을 쓰면 앞쪽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동시에 비스드만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학교 운동장에서 한쪽에서는 축구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겁니다. 모든 하드웨어는 사람들이 운영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전문팀들이 모든 움직임을 조율하는데 소음이 너무 커서 말로는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제트 엔진 소리가 락 콘서트장 스피커 바로 앞에 서 있는 것보다 10배는 더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승무원들은 고유의 역할을 나타내는 색깔 조끼를 입고 손신호로만 소통합니다. 노란 조끼는 손신호로 비행기를 유도하는데 마치 공항에서 비행기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형광봉을 흔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초록 조끼는 캐터펄트와 착륙 장비를 작동시키며 비행기 정비와 화물 처리를 담당합니다. 이들이 이륙과 착륙을 관리하죠. 보라색 조끼는 포도알이라 불리는 항공 연료 담당자들로 비행기에 연료를 넣고 빼는 일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항공유는 휘발성이 강해서 작은 불꽃만 튀어도 폭발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연료를 보급하다가 정전기 불꽃이 튀어서 대형 화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담당자들은 항상 특수 장갑과 정전기 방지복을 입고 작업하죠. 빨간색은 무기 담당으로 미사일, 폭탄, 탄약을 비행기에 장착합니다. 이들은 수백 킬로그램짜리 폭탄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해도 갑판 전체가 날아갈 수 있죠. 파란색은 비행기 조작자와 엘리베이터 운영자가 입는데 비행기를 갑판과 경납고 사이로 옮깁니다. 경납고는 배 안쪽에 있는 비행기 주차장 같은 곳인데 비행기를 보관하고 수리하는 공간입니다. 착륙 신호 장교는 갑판 가장자리에 서서 모든 접근을 감시하면서 뭔가 잘못되면 조종사에게 회항 신호를 보냅니다. 이들은 보통 흰색을 입는데 마치 심판처럼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야간이나 시야가 나쁠 때는 조종사들이 광학 착륙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조종석에서 보면 빛나는 공, 미트볼이 녹색 기준 불빛들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착륙의 생명줄입니다. 미트볼이 중앙에 있으면 올바른 활공 경로고 불빛보다 위면 너무 높은 거고 아래면 너무 낮은 겁니다. 이건 마치 다트게임에서 중심을 맞추는 것과 비슷한데 조종사는 이 빛의 위치만 보고 비행기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명령은 간단합니다. 공을 따라가는 거죠. 현대 시스템은 GPS, 데이터 링크, 그리고 상황이 거칠어질 때 조종을 부드럽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로 이걸 뒷받침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비행기에 마법의 양탄자 같은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도 진짜 매직 카펫이죠. 파도가 쳐서 배가 갑자기 쑥 내려가면 컴퓨터가 그걸 미리 알고 비행기 날개를 아주 살짝 움직여서 높이를 맞춰줍니다. 조종사가 배가 내려갔네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컴퓨터가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아빠가 중심을 잡아주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한편 함교 승무원들은 최적 작전을 위해 배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풍속, 방향, 해상 상태를 기반으로 방향을 계산해서 갑판 아래로 30노트의 바람이 일직선으로 가도록 목표를 잡죠. 항해사는 바다를 읽으면서 상하 흔들림과 좌우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택하는데, 이건 마치 파도를 타는 서퍼가 가장 좋은 파도를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때로는 갑판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방향을 20도 정도 바꾸기도 합니다. 해상 상태가 작전 한계를 넘어서면 모든 게 멈추는데, 갑판이 파도마다 6m씩 상하로 움직이면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라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으니까요. 6m는 2층 건물 높이니까 착륙 지점이 2층 건물만큼 위아래로 움직이는 셈입니다. 착륙하기 딱 15초 전 조종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때는 옆에 있는 동료와 수다를 떨 수도 없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작은 불빛에만 집중해야 하죠. 선생님이 뒤에서 똑바로 안 가 라고 소리 지르는 상황에서 바늘 귀에 실을 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조종사의 심장 박동수는 1분에 160번이 넘게 뛰는데, 이건 전력 질주를 할 때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손에는 땀이 나고 호흡은 가빠지고 눈은 미트볼 하나만 뚫어지게 쳐다보죠. 조종사들 말로는 이 15초가 인생에서 가장 긴 15초라고 합니다. 실제로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밤에 폭풍우가 치는 상황입니다. 시야는 제로이고 갑판은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고 빗방울이 조종석 유리창을 때리면서 앞이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완전히 계기와 미트볼에만 의존해서 착륙해야 하는데, 조종사들 말로는 눈을 감고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만약 밤에 전등이 다 나가면 어떻게 착륙할까요? 실제로는 항공모함에 비상발전기가 여러 개 있어서 전등이 완전히 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라면 조종사는 야간 투시경을 쓰고 착륙해야 합니다. 야간 투시경은 아주 작은 빛도 증폭시켜서 보여주는 장비인데, 초록색 화면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연료가 떨어져가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착륙에 성공하거나 바다에 추락하거나 둘 중 하나니까요. 그래서 항공모함 조종사가 되려면 최소 5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심리적으로 가장 강인한 사람들만 선발됩니다. 모든 공학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일어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돌풍, 구르는 파도, 시야가 제로가 되는 날씨 때문이고, 때로는 착륙 장치 고장, 캐터펄트 실패, 타이어 터짐, 유압 고장 같은 기계적 문제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고 중 하나는 1981년 USS 니미츠에서 일어났는데, F-14 전투기가 활공 경로를 잘못 잡아서 갑판 끝에 충돌했습니다. 조종사는 즉시 사출 좌석으로 탈출했지만 비행기는 폭발하면서 갑판에 큰 구멍을 냈죠. 이 사건 이후로 안전 프로토콜이 더욱 강화되었고 와이어 교체 주기도 더 짧아졌습니다. 이 시스템을 하루에 수백 번씩 작동시키는데, 그것도 대부분 공항이라면 운항을 중단할 날씨에서 계속 움직이는 플랫폼 위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항공이 군사항공에서 가장 까다로운 작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 항공모함 착륙은 물리학, 공학, 인간의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조종사는 2초의 순간에 수년간의 훈련을 쏟아붓고, 수백 명의 승무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며, 수천 개의 기계 부품들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질 때 20톤짜리 철덩어리가 흔들리는 갑판 위에 안전하게 내려앉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